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미 국방부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날 거라며 이란의 완전한 항복이 달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가 SNS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요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동 역사상 가장 통합된 공중방어체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를 맞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고립됐으며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미군이 최고 강도의 공세를 예고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의 항복을 빠르게 끌어낼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 섞인 주장과 달리 미군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열흘간의 전쟁으로 미군 부상자가 약 140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 목표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mericans are sick and tired of forever wars, and there's no timeline here, no seeming end game, no strategy for what success is. 이런 가운데 이란전의 초기 지지율이 과거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들과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습 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았고 정치 양극화로 개전 초기 국론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의 명시적 항복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달성 그리고 전쟁 종료를 판단할 거라는 백악관의 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박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에서의 목표 달성이 계획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종전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을 더는 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명시적 항복 선언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선 처음부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과 방위시설을 파괴하고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지면서 복잡해진 전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초기에 설정한 목표만 달성하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제 유가는 폭락하고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했지만 백악관이 호위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유가와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X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성공 발표글을 삭제했는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 can confirm that the U.S. Navy has not escorted a tanker or a vessel at this time, though of course that's an option.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 성공글이 올라온 직후 국제 유가인 브렌트유는 물론 뉴욕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15% 정도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당시 동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146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이후 유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도 혼조 마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의 엇박자가 시장에 혼란만 키운 셈입니다. Oil is moving markets, and until we see a tanker, or at least multiple tankers for that matter, pass successfully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unharmed, I think this volatility is going to stick in the markets. 앞서 전날도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하며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 조바심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파괴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전국 평균 기름값은 열흘째 치솟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정부가 시행할 최고 가격제가 상승세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 1리터당 1,830원, 경유는 1,829원. 한 달 전보다 껑충 뛴 가격이지만 1,800원대 가격에 차량들이 줄지어 몰려듭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이곳처럼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50리터 넣으면 한 7만 원 선? 근데 지금은 한 10만 원 선까지 올라 버렸으니 너무 부담이 되긴 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저렴해서 더 쌌었는데 지금 여기도 저렴한데도 1,830원이잖아요, 오늘 유가가.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고 느끼죠. 전국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가 발발한 뒤 열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휘발유는 1,907원, 경유는 1,932원까지 치솟았고 경유 역전 현상에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경유값은 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97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유가를 통제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부활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시행할 계획인데 일정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유사의 초과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 매석 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만 억누른다면 수요도 줄지 않아 재고가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감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장기화되면 이제 조금 더 수요 감축에 대한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정부의 선택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북 억지엔 장애가 안 생긴다며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다루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일부 방공무기 등이 한국 밖으로 나가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에둘러 밝혔습니다.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내외 보도 등을 통해 거론되던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지역 차출을
국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 우려에는 명확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1.4배에 이른다며 핵이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처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이 대통령이 국가 방위 태세를 직접 언급한 건 중동발 복합 위기가 경제를 넘어 안보 불안으로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지난 9일 이란의 일간지 테헤란 타임스 일면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트럼프, 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테헤란 타임스는 지난달 28일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덮친 미사일로 인해 숨진 아이들의 사진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어린이가 숨졌지만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폭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의 지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덮친 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They have no accuracy whatsoever. It was done by Iran. Putting an end to all of this threat once and for all, and the result will be lower oil prices, oil and gas prices.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갖고 있을 확률은 매우 적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전 초기에 발생한 사고로 이란이 반격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란이 토마호크가 됐습니까? 아니, 이란도 물론 수락 미사일이 있죠. 근데 그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반격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대가. 그렇군요. 결국은 미군의 어떤 표적 설정 잘못으로 인한 오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거 미국 내부에서 청문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학교로 향했을 아이들. 설령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진다 해도 학교에서 책을 읽다 영문도 모른 채 한꺼번에 세상을 등진 이들은 돌아올 수 없겠죠. 애초 공격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토마호크 미사일의 파편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여기엔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 표식 등이 확인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국 미사일 잔해라며 파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를 토대로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마호크 위성 교신에 쓰이는 SDL 안테나로 파악되며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다는 코드번호, 미 방산업체인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스가 제조사로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구동기로 추정되는 다른 파편에는 Made in USA라는 문구와 글로브 모터스라는 제조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폭발물 처리반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기술자도 실명을 내걸고 해당 사진이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수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폭격 순간을 포착한 영상을 분석해 사용된 무기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what did or did not happen. We take things very, very seriously and investigate them thoroughly, which takes time, and which is why it does take time. But ultimately, unlike Iran, who targets civilians indiscriminately.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지면서 이번 전쟁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양측에서 군과 민간 시설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9일 AP, AFP 통신 등 외신들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보고서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린탄은 공기에 노출되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연소하는 백린을 이용해 다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는 무기로 인체에 달라붙어 뼈와 살을 녹이는 독성 물질을 살포해 이른바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피해가 너무 큰 탓에 제네바 협약과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2009년과 2023년 각각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할 당시에도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달엔 레바논 남부 지역 농경지에 발암성 물질이 섞인 제초제를 투하했다는 주장이 나와 레바논 대통령이 환경범죄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스라엘에 백린탄을 포함한 금지 무기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기를 공급한 국가들도 민간 지역 사용을 막기 위해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중동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지역에서의 무기 사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시점과 목표, 또 공격 대상 등을 놓고 입장차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So we're winning very decisively. We're way ahead of schedul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거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ו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ב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기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의 군사적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 간 미묘한 균열이 관측된다고 AFP 통신이 짚었습니다. 두 나라의 입장차는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저장고 대규모 타격을 놓고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 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대체 뭐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내 전쟁 찬반 여론도 차이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키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군의 절반 이상인 53%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지난 4일 이스라엘 내 유대인 93%가 이번 공격을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 한마디에 어제 하루 유가와 증시가 모두 크게 출렁였는데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도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전쟁 중단,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상황이 사실 미국이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잘 가지 않고 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보좌관과 군 장성들도요. 이제는 조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대통령의 조언을 했다는 말들이 또 있고요. 보도도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는 아니지만 예. 아마 다음 주 이후에 어떤 시점이든지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될 시 대이란 군사작전이 종료될 것이다. 이게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이란 주장과 무관하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란과 어떤 합의를 이제 그만하자 휴전이나 뭐 종전 합의를 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어떤 종전이나 휴전 합의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중단할 명분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고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란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거기에 발맞춰서 이란도 그냥 조용히 주변국 공격을 중단하고 뭐 말은 없지만 그냥 휴전으로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란이 여기에서 쭉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중단하지 않겠다. 휴전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황은 또 나빠질 수도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 중에 이란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란이 여전히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몇 주간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 종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먼저 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조금은 조급해 보이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은 휴전 내지 종전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제법상의 전쟁법에는 이 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등의 그런 평화적 대화와 협력에 대한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일방적인 미국의 뭐 전쟁 승리를 선언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건 지금 현행 국제법상에서도 이건 실질적인 전쟁 종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러한 군사작전에 대한 좀 부담감 그리고 전쟁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지속 능력인데 지금 미국도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이란에 대한 뭐 발사 시설이라든가 또는 각종 무기 시설 또는 뭐 저장 시설이나 생산 시설 등 뭐 미국의 지금 주장에 의하면 한 80에서 90% 이란 내에 있는 군사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 지속 능력에 있어서 이란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일방적인 또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란에 비축돼 있는 무기나 미사일 등은 정확하게 지금 추정만 할 뿐이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곧 끝날 거란 말에 이란 측은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굉장히 양측에서 공격 수위를 높일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이란 외무장관도 미 공습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남은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남은 상황은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얘기한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후에 전쟁을 중단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최대한 타격을 하려고 하겠죠. 또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지막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지금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 예. 미국의 지금 목표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에 있는 방산 업체, 예, 그러니까 아예 방위 산업 자체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심대한 타격을 입혀서 향후 한 뭐 이런 시일 내에 방위 산업 업체를 다시 재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불능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작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고, 예.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또 대응해서 미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미군 부대 아니면 또 지금 오만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만의 인근에 있는 미 항모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 잠깐 추가로 여쭤드리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제 모즈타파 헌정 작전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즈타파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헌정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그 동체에 모즈타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네. 해요. 네. 여기에 마지막 결사항전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결사항전 의지와 그리고 최고 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모자타바에게 새로운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인데 예. 지금 모자타바가 최고 지도자 선출 후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일주일 전에 모자타바가 부상을 입었다. 네. 그리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번도 지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주쯤에 이제 라마단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식월이 끝나면 모자타바가 어떤 항상 했던 행사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사망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 작전으로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부분을 이란이 숨길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게 이미 사망을 했는데 예. 제 데피셜은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했는데 지금 최고 지도자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선출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지금 새로 선출했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다음 주에 꼭 한번 공개석상에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네, 성 교수님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다음 주 중에 모즈타바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성 교수님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안에 양측에서 할 수 있는 전력을 다 투입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전쟁이 좀 펼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이 전쟁 초기보다 더 강력한 1톤 이상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만 쓰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할 때 이제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이제 미사일이 됩니다. 네. 이제 탄두 중량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파괴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탄두 안에 어떤 폭약이나 화약을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보통 1톤 정도 중량의 탄두라고 하면 TNT 기준의 화약이 한 35kg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한 1톤 중량이라면 지상에 한 100m 반경의 그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다. 초토화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란이 튀르키예를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란이 나토 회원국 이렇게 주변국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 것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이란도 원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어떤 국제적 비난 여론 그리고 또는 어떤 그 종전이나 이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부분이다.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란 주변 국가들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 상황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주변 국가들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란의 속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상황으로 세계 곳곳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자 국제사회들이 직접 이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들을 속속 보이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도 전화 통화에서 내가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어떤 이유, 노리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일단 뭐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겠죠. 외교력. 예.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중재를 해서 휴전을 만들어내면 러시아의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란과 러시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쪽에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도 힘들지만 이란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다가 제안을 좀 해달라.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쯤에서 휴전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긴 시간 통화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란 외무차관이 뭐 중국, 러시아, 프랑스,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휴전과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여기에 특히 러시아와 더불어서 중국이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미국 견제하려는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사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자신이 또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아주 싼 값으로 저가로 많이 수입했던 원유를 지금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상이 계속 어려워지면 중국 역시도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교육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죠. 그 중심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유조선의 호위 작전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혼선이 빚어졌는데 미 에너지부 장관이 SNS에 이제 통과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이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 에너지 장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 당국 내에서도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그 전쟁과 관련된 뭐 기사나 그리고 뉴스 그리고 SNS 등에 게시되고 있는 뭐 허위 가짜 이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종의 여파가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게 된 또 배경으로 작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종의 반전 여론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쟁부인데 이제 미 행정 관료들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전쟁 상황 때문에 세계가 혼란한데 이런 미국 내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까지 엇갈리니까 더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징후를 포착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파격했다 뭐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하나의 또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CNN과 워싱턴 포스트지 등 외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근데 그 기뢰 설치정 10척을 격파했다고 하는 것도 일단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에 뭐 유조선에 대한 공격할 시 이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뭐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뢰를 설치하려면 이제 기뢰 이 설치정이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뢰 설치를 위해서 설치 과정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미군의 정찰 감시 자선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에서는 이란에 뭐 기뢰 설치정 또는 기뢰 설치에 대해서 확실한 좀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란의 또 공식 반응을 보면 기뢰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사실과 상관없이 좀 전략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서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내보내는 국가에 한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하나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교전일 수도 있고요. 심리전이죠.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선박은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나 아랍 국가들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나 아니면 공관을 아니면 외교관들을 내보내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국가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이 역시 유가 급등을 우려한 그런 조치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가 급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의 유전이 불타는 그런 영상이 계속해서 CNN이나 다른 TV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심리가 악화될 것이고 유가 시장이 또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것은 부담스럽고 또 다른 측면을 보시면 환경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유전을 공격하면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된다는 부분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군사시설은 모르겠지만 이란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유전 시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는데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란의 그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미국도 경악했다. 뭐 이런 네.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이란 세력의 거점이죠. 레바논을 향해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백린탄의 살상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린탄은 일단 그 발화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약 30도씨에서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이 백린탄을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화염과 더불어 이제 독성 물질을 또 배출을 하죠. 예. 사실 이 백린탄이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 1,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기구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린탄은 사실 군사작전에 있어서 효용성은 좀 낮은데요. 대신 이 백린탄을 사용함으로써 적의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시 끔찍한 충격과 공포에 그러한 일종의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백린탄이 사용되는 것 이 자체는 이래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뭐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린탄이 특히나 이제 가장 끔찍한 이유가 인체 이 피부에 닿게 되면 이게 끔찍한 고통 속에 피부 속에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물과 접촉 시에는 오히려 그 화염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끔찍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지금 대이란전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러한 그 공조와 연대의 결속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내포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이란이 주거 밀집 지역, 그러니까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이번 전쟁이 화학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이제 백린탄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이보다 더 끔찍하고도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다양한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함으로써 무기들이 총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전력 무기들을 공수하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인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됐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송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미 국방부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그만큼 좀 미국이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백악관과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어제 카타르에 있는 그 미군 시설 중 이제 방공 레이더 기지를 또 이란이 그 드론으로 공격을 한 사실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미군의 중동 내 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나 오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들 나라들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면 방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전력들이 아마 이동 재배치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이런 방어 능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안 생긴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관철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한반도 상황이 뭐 안정화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방공망 미사일 그리고 방공포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뭐 결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계속해서 지금 차출을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 좀 북한이나 대북 뭐 특이 동향이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출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무기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유도미사일 천공2를 30여 개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면서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게 좀 높아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천공2라고 하는 이제 중거리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바 있는데 요격률 95% 이상을 달성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지금 긴급한 요청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기의 추가 미사일을 또 지원을 해주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그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에게도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란 테헤란 도심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강경파의 힘만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뭐 최고 지도자가 선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계속 그 최고 권력자의 어떤 공백 상태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어떤 권력 투쟁도 좀 그런 양상도 보여줬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득세하게 되는 세력은 혁명수비대 쪽이나 강경파가 득세를 해왔고,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나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이 또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지금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해석이 분분해요. 이란에서 아주 영리한 작전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잘한 작전이다. 그리고 세계 유가 시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이란군의 지금 지휘부와 밑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부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지휘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 주변 국가를 탄도미사일을 특히 아랍 국가들을 그렇게 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보다 탄도미사일을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지휘부와 포대원들 간의 어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노렸던 어떤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지휘부를 붕괴시키면 군이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황을 좀 지켜보면 종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길게 장기전으로 더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원한 등 전형적 동기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남성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주거지에서 체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이나 보복처럼 전형적인 범행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김소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가정불화로 사회와 단절된 채 강한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불안정한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심각한 충동성을 보였으며 이런 성향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다 관계가 필요 없어지면 갈등을 피하고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진 걸 확인한 뒤 이후 피해자들에겐 약물 투여량을 2배 가까이 늘리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서 기준치인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발생한 사건도 김소영의 추가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119에 신고되기 전날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지원으로 생활한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방문 상담은 1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아이가 발견되기 일주일 전엔 전화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는 지난 3일 어린이집 첫 등원부터 결석했습니다. 그날 아침 20대 친모 A씨가 알린 사유는 아이가 초등학생 언니의 입학식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튿날인 4일에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았고 어린이집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A씨 언니에게 전화해 다음 날에도 아이가 무단 결석하면 가정 방문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날 저녁 8시 10분쯤 소방이 A씨 형부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아이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몸으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숨기려다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가족이 방문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아이 둘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관련 법은 매년 1회 이상 지원 대상의 가족 상황과 생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YTN이 확보한 지자체 자료를 보면 A씨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는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과 5월에는 A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물품 지원 등에 대해 상담받았고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5일에는 전화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구청은 A씨에 대한 첫 상담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이뤄진 마지막 상담에서는 보육료 관련 상담만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아동학대 징후가 없었고 의심 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일반적인 가정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양결핍이 아이의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온 데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적어도 열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상황.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방임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주변에서 위기 신호를 수차례 놓쳤던 건 아닌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해양수산 분야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다음 달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유류비 상승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는 유류 혈증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출항 준비를 마친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부두에 줄지어 있습니다. 어획량은 제법 괜찮은 수준인데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0리터 한 드럼당 16만 원이었던 면세유가 17만 원대로 올랐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급등하면 조업 자체를 포기하는 선단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 포기입니다. 출하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나왔던 지난 2022년 고유가 상황과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면세유 가격이 이번 달 드럼당 17만 5천 원에서 내달 26만 원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어 잡는 선사들이 출하를 할지 못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업 연기나 포기에 따른 공급 부족은 결국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 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업계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해운사 한 곳당 연간 1조 원 넘게 쓰는 유류비가 더 오를 거로 예상되는데 수출입 화물을 맡긴 화주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화물 이동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자연스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는데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유럽은 2달 이상이 소요돼서 그 거리에 따라 유류 할증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를 외화로 내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고환율에 따른 이중고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기름값이 저렴하다고 입소문이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주유소가 있는가 하면 비용 부담에 잠시 휴업을 택한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 풍경을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로변에 늘어선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몰려든 차량으로 주유소 앞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저 앞에 주유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1,950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기다리더라도 넣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9원.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00원을 넘어섰지만 일주일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어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라 본사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 9시쯤 이곳에 왔고 현재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째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의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 기름을 들여오고 있지만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지난 5일부터는 연일 완판입니다. 여기가 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넣으러 왔고 제일 싸서 온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가격을 낮추기가 힘든 상황. 결국 가격 폭등으로 영업을 포기한 주유소까지 나왔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기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지난 5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는데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오는 가격이 올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도 마음의 부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남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기름 넣어야 되고 우리는 또 팔아야 되고 서로 그냥 부담이니까. 치솟는 기름값에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주유소마다 풍경은 달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국제 유가는 일단 고점은 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은 아직 그대로인데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언제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5년째 국내외 유가를 살펴보고 있는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이서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 우리 시장에 오를 때처럼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제 유가가 3월 8일 기준으로 107.54달러까지 갔다가 3월 10일인 어제 약 11%가 하락해서 8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는 지난 한 거의 12일 동안 한 경유 같은 경우가 막 333원까지 오르고 휘발유도 약 214원까지 올랐는데요. 근데 어제 뭐 그렇게 내렸다고 해도 오늘 기름값이 내렸다는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영이 느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올라갈 때는 뭐 이제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많이 가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소진돼서 좀 더 빨리 올린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좀 더 내려갈 걸 기다리느라고 천천히 넣었기 때문에 재고량 소진이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좀 선반영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역별로도 기름값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서울이 가장 비싸고 전남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네. 가장 큰 것이 뭐 땅값, 지대라든지 운영비가 좀 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 알뜰 주유소가 좀 많아서 이제 알뜰 주유소가 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그전남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수라든지 현대오일뱅크 저장 기지도 있어서 위치도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운송비가 조금이라도 저렴하지 않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화물차들이 많아서 좀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영 비용이 차이 나는 것도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전국에서 제일 싼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 충남 논산인데요. 가장 비싼 주유소랑 약 903원이 차이가 나고요. 903원이요? 네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인데요. 가장 비싼 주유소가 약 1,173원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쟁 발발한 것이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밤에 제가 봤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12일 사이에 가장 많이 올린 주유소가 같은 주유소에서 가격을 597원을 올린 주유소가 있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약 800원, 그 12일 동안 800원이나 올린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리포트로도 몇 번 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휘발유보다 경유가 보통은 더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국제 유가를 보면 경유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휘발유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경유가 저렴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국제 유가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유 가격이 더 비싸고 이제 큰 대형 유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움직이는 것들이 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 가격 속도가 더 빨리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국제 유가를 이제 관찰하신 게 15년 이상 되셨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있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이제 최근 한 두 차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에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원유 정제 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배럴당 55달러에서 63달러까지 약 15%를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하지만 2주 후에 유가가 이제 바로 진정이 됐었어요. 근데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뭐 그 당시에는 그 브렌트유가 배럴당 94달러에서 약 2주 만에 139달러까지 약 43달러, 45%나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가격이 좀 오랫동안 상승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고유가가 길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쟁이 좀 금방 종식될 것이다,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뭐 좀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기름 가격이라는 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들이 유조선들이 다닐 때 이 배들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험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보험을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두에 기름값을 올릴 때는 주유소들이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 일반 소비자들이 대부분이 아마 갖고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특히 더 체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유난히 빠르게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유사가 이제 4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구조를 살펴보면 원유를 수입을 해와서 정유사에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의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사실 원유 가격과 국제 가격이 있는데 정유사에서 싱가포르에서 그 거래되는 맙스라는 가격을 가지고 국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유사가 4사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맙스 가격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조금 더 경쟁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이 가격을 좀 오르는지 추이를 볼 텐데 아무래도 좀 정유사가 4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유소는 다 개별 사업자시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전략에 대해서 누가 좀 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유소 같은 경우에서 좀 이렇게 빨리 선반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900원, 막 700원 이렇게 반영하는 주유소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저기도 저렇게 올렸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가격을 올리자 이런 막 군중 심리처럼 가격이 막 와다다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 우리나라처럼 원유에 대한 그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여기는 유가에 대한 충격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일본은 조금 우리나라랑 좀 구조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지만 정유 4사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한다면 일본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아예 대리점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독립적인 그러니까 브랜드, 우리나라는 4사 브랜드와 알뜰 주유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좀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을 좀 더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그 세금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지만 유가가 상승될 때는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가격을 조금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그 변동폭이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충격이 적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약 10일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데이 10일이기 때문에 전쟁 발발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 가격 조정이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가격 충격이 좀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구조도 그렇지만 정책적 차이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최고 가격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그와 함께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가 지금 할인이 7%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유류세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최고 최하 37%까지 이제 상승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장 최하로 간다고 하면 이제 제법 많이 유류세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정유사에 대한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국제유가 지난 2주의 국제유가에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여서 정유사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제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사실은 임시 조치인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렇다면 사실상 계속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내리게 되는 것이 이어질까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유류세 인하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부터 이제 유류세 인하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석유 제품은 사실 우리가 그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다른 물가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사리 참 유류세를 막 바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가장 많이 할인한다면 37%까지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류세를 만약에 정부가 내린다 하더라도
아니고 주유소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류세 인하도 있고요. 저희가 2011년에는 정유 4사가 100원 할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공급가에서 100원을 할인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100원이 반영이 안 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류세 때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유소는 개별 주유소마다 전략이라든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유소의 어떤 가격을 딱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싼 주유소가 어디다라는 걸 좀 공표를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필요도 있고 소비자분들도 비싼 주유소를 좀 가기보다는 주변에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싸지만 손님들이 계속 온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비자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주목되는 건 정부의 최고 가격제 이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 논의가 되자마자 곧바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부가 국제 시세에 일정 부분의 마진을 더하는 식으로 상한선을 제시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인 대안입니까?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 가격을 1997년까지는 가격 고시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약간 비슷하게 국제 유가에다가 마진을 일정 부분 붙여서 고시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급격하게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정유사에서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기보다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량도 계속 같이 체크를 해서 국내에 많이 풀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연금 3천만 원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더 설명하셨나요? 조사 잘 받겠습니다. 추가로 자, 지금 김병기 의원이 3차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의 13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오늘 3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달 26일, 27일에 연이틀 경찰에 출석해서 장시간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은 1, 2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경찰은 3차 조사까지도 수사를 마친 뒤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아침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각각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1억 원이 오간 과정에 관여했던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공천 과정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고 보고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송치에는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됐고 쪼개기 후원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 당시 후원금 로비 의혹 등 추가 사건들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1억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돈이 든 줄 모르고 쇼핑백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시의원은 먼저 강 의원 측 요구를 받고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질 조사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구속 이후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유가 관련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최고 가격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유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낭비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에 따르면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했을 때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정유사에서 실제 그 정도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의 이 원가 검증 같은 것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원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대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유사가 조금 더 그 마진을 일정 부분보다 이상으로 그 붙여서 공급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당장은 소비자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 느끼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싼 주유소를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보통 이제 저렴한 주유소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가짜 석유라든지 정량을 주유하지 않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엔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너무 외지거나 뭐 너무 판매 물량이 적은데 좀 가격이 지나치게 싼데 이런 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좀 이제 내가 가고 있는 동선상에서 좀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혜 에너지석유 시장감시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6% 급락 후 5%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어떤 장세를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46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주가와 환율 출발 상황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개막한 우리 증시 아직은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도 급락 뒤 급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가 변동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코스피 5,6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42%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1.54% 오른 1,15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두고 잡음이 나오면서 유가와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동시에 미국 기술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5,67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1.65% 오른 1,15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은 4.8원 오르면서 출발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자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4.8원 오른 1,474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3월 초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3월 1일에서 10일 기준 우리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월 초반 수출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5.9% 늘어난 75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컴퓨터 주변 기기가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석유 제품과 철강, 석유 제품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 수출이 1년 만에 91% 늘었고 미국과 베트남 수출도 60% 넘게 증가하며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1.7% 증가한 194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곳곳에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화의 제도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분쟁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하청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이제 노동쟁의 대상입니다. 법이 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교섭 테이블로 나와 자회사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쿠팡 배송자 회사인 쿠팡 CLS도 택배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노동계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지만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구 단일화로 가로막을지라도 저들이 또다시 법과 제도로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사장을 우리 앞에 앉히고 경영계는 시행 초기인 만큼 대체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름으로 짧게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교섭 절차 준수를 정부엔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전담반을 운영해 노란봉투법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노사의 우려를 넘어 법 취지인 대화의 제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균형 있는 분쟁 조정이 핵심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리 감독자 등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정부가 나서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 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40명 규모로 편성된 경찰 수사 전담팀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고를 관리부실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 서부발전 관리감독자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작업자를 보호해줄 선반 방호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 의무수칙 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선반 피공작물에 대한 고정 불량과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던 방호장치 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경찰은 사고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하청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노동계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재발 방지와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고용 안정 대책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정부의 방관 속에 한 달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발전공기업, 하청에서 그 누구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발전 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직접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각 부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 앞에 선 헌재는 제도를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사심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는 재판 취소라는 이름이 붙고 사건 번호는 헌마로 부여됩니다. 연구부에서는 사전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 8명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고 사무처에서는 행정준비단을 발족하고 사건 배당 내교 등 관련 규정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심리는 청구인이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았을 경우에 한해 당사자가 청구한 심급의 재판에 대해서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례로 주로 소개되는 이혼, 경매 취소 등의 경우는 법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해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역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엄격하게 결정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재판이 실제로 취소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재판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숙박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두 업체가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두 회사가 사용되지 않은 광고성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겁니다. 판촉 활동을 위해 광고를 구매했던 숙박업소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내고도 이를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과징금 5억 4천만 원과 10억 원을 부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후 지인 집에서 붙잡힌 이 씨는 술타기 의혹도 불거졌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사고 나흘 만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삼성동 청담역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후 자택에 차를 두고 지인 집에 갔다가 3시간 정도 지난 7일 새벽 2시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변호인이 경찰에 나와 소주 4잔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며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이 씨 측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씨가 사고 전 여러 술자리에 간 정황을 포착하고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03년 강남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볼링장 입간판을 부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록밴드 신하위 보컬 54살 김바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속초의 한 주택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0.1도로 예년의 아침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동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